민준아, 아버지, 내가 미쳤나 싶었어. 넌 정말 우리 아들이었구나. 아버지, 왜 이제야 찾아오셨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정말 미안해. 아버지, 진짜 아버지네요. 응, 나야 아버지다. 뭐지? 위험해. 나가자. 아니, 아버지가 먼저 가세요. 빨리, 빨리. 아버지, 어서 가세요. 아니, 민준아.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그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행복이 찾아갈 거예요. 서울 강남의 63빌딩 35층 넓게 펼쳐진 사무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박철수는 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호화로운 가구들, 벽에 붙은 각종 상장과 신문 기사들, 그 어떤 것도 박철수의 얼굴에 웃음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고 잔 위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창문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회의 준비되셨습니다. 비서 김성훈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은 성훈은 박철수의 옆에 서며 한강을 함께 내려다봤습니다. 성훈은 박철수의 회사에 들어온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족같버리지만 이제는 오른팔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았네. 박철수는 대답했습니다만 여전히 강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신경 쓰이는 게 있으신가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입니다만. 박철수는 천천히 얼굴을 돌려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나이 58세의 박철수는 은빛이 가득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깊게 팬 주름이 그의 얼굴을 더욱 노년의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바로 밤중이었습니다. 아니 잘 있지. 계속 진행하게. 박철수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강남역 방면의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아침 7시였습니다. 박철수는 회사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25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직전 박철수는 호주머니에서 조그만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사진으로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 정도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소 띤 얼굴의 소년. 그의 이름은 박민재였습니다. 박철수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호주머니에 넣고 회의실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사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철수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눈빛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 단지 32층의 펜트하우스. 박철수와 아내 윤정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현관을 열자 조용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의 소파 위에는 윤정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박철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 윤정이는 56세였습니다만 지금 보기엔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슬픔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희, 일어나. 박철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흐릿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밥 먹어야지. 박철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둘은 거실의 탁자에 앉았습니다. 음식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양복을 입은 가정부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밥, 국, 2가지 반찬. 그것이 이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밥을 먹어.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만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밥이 가득한 숟가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아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현재의 윤정이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윤정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웃음이 많던 윤정이를 말입니다. 식사 후 박철수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가득한 책들, 그리고 책 사이에 숨겨진 사진들. 박철수는 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책을 빼내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박철수, 윤정이, 그리고 작은 손에 손을 맞잡은 어린아이. 박민재. 사진을 본 순간 박철수의 얼굴이 찌푸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25년을 같은 자리에서 흘러내리지 않은 눈물들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사진을 다시 책 사이에 숨기고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민재야.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의 책상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사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신흥 기업 리온테크, 업계 파고드는 젊은 CEO. 기사 옆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민준. 나이 30세. 그는 비즈니스계의 신성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마치 그 얼굴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이 젊은이가 자신의 경쟁자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아직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박철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이미 자고 있는 윤정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면제 복용 탓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자는 척하면서도 그의 정신은 깨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 백화점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철수는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고 기억도 흐려졌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박민재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의 삶이 멈췄다는 것. 시간은 흘렀지만 박철수의 마음은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영원히 닫힌 상태였습니다. 민재. 박철수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침 뉴스를 켜는 순간 박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리온테크가 대나무 숲처럼 솟아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신흥 강자 리온테크, 반도체 부품 시장 점유율 15% 돌파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성훈이를 불러. 박철수가 집 전화로 비서실에 전화했습니다. 10분 후 김성훈이 아침 회의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성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철수는 성훈을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노트북 화면을 비추었습니다. 리온테크의 주가 그래프, 거래처, 이동 현황, 그리고 언론 보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주요 거래처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만 5곳입니다. 성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민준이라는 놈이 뭐하는 애인데?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스탠퍼드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뒤 벤처를 창업했습니다. 나이가 겨우 30입니다만 업계에서는 신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훈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민준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이. 그의 표정은 차갑고 진지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식, 우리 거래처까지 노린다고?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윤정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의 윤정이는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경제 뉴스 채널이 켜져 있었습니다. 철수 씨, 이것 봤어요? 윤정이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철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리온테크의 CEO 이민준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 젊은이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영 철학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이란 과거의 방식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낡은 방식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몸이 소파에서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철수 씨, 윤정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아이, 민재 얼굴이랑 너무 닮지 않아요? 박철수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눈, 코, 입, 그리고 턱의 라인까지. 박철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박철수가 말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윤정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눈동자 민재와 똑같아요. 박철수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박철수는 그것을 무려 5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닮았을 뿐이야.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불안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불안감은 저녁을 지나 밤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 박철수는 자신의 서재에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민준 어린 시절 사진. 검색창에 여러 키워드를 쳐봤습니다. 소셜미디어, 신문 기사, 인터뷰 영상. 박철수는 이민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아카이브에서 오래된 기사를 찾았습니다. 서울대 신입생 입학식 우등생 표창.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이민준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확대했습니다. 눈, 코, 입, 턱. 박철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신문 스크랩 파일에서 옛날 계약서에 붙어있던 사진에서 마침내 찾았습니다. 29살 때의 박철수. 회사를 시작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젊은 박철수, 그리고 젊은 이민준. 박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가 떨어질 듯 했습니다. 혼란이 그의 얼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의 모양, 쌍꺼풀의 형태, 코끝의 높이, 입술의 두께, 턱의 각도, 모든 것이 거의 같았습니다. 아니, 판박이었습니다. 박철수는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두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 박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설마, 넌 살아있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이민주는 입양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그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피부색, 같은 인종, 같은 동양인 남자들의 얼굴이 닮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철수의 가슴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뭔가가 그의 심장을 쿵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무언가였습니다. 박철수는 노트북을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밤의 강남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중 어딘가에 이민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 젊은이는 밤하늘 아래 자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살아있다면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누가 널 키웠고 누가 널 사랑했을까? 그 생각이 박철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 생각은 맴돌았습니다. 마치 박격포탄처럼 계속 박철수의 마음을 쳤습니다. 박철수는 사흘을 밤새웠습니다. 사진을 비교하고 기사를 읽고 이민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박철수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리온테크의 본사는 강남역 인근의 최신식 빌딩에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강으로 이루어진 건물 외벽이 햇빛을 반사시키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비서 김성훈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성훈은 박철수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보통 때와는 다른 뭔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 직접 가셔야 합니까? 성훈이 물었습니다. 가자.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민준의 사무실은 3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박철수의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CEO 집무실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이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준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다가 박철수를 보자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진지했습니다. 박 회장님이셨군요.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박철수는 이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으로 본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현실 속의 이민준은 더욱 박철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눈빛, 이마의 주름, 입가의 긴장감까지 말입니다. 앉으세요. 이민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박철수는 앉았습니다. 이민준은 여전히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철수가 그곳에 없는 듯이 말입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게 흘렀습니다. 우리 회사의 거래처를 많이 빼앗으셨네요.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준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는 미안함도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 진술이었습니다. 혹시 의도적인 겁니까? 박철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민준은 이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박철수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 회장님, 감정파리로는 사업 못 이깁니다. 당신의 회사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현실일 뿐입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이민준의 말투를 관찰했습니다. 직설적이고 냉정하고 감정이 없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톤, 그 표현 방식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 박철수도 그렇게 냉정했었고, 그렇게 감정 없이 말했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박철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박철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더욱 박철수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박철수는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 점이 많네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가면서 박철수는 뒤돌아 이민준을 다시 봤습니다. 이민준은 이미 다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철수가 없었던 사람인 듯이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철수는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저 인간을 철저히 조사해.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캐내.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훈이 대답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훈이 박철수의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파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중대한 소식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성훈이 말했습니다. 뭘 찾았어?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성훈은 파일을 박철수의 책상 위에 놨습니다. 박철수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민준의 출생증명서, 입양 기록, 어린 시절 사진들. 박철수는 차근차근 문서를 읽어나갔습니다. 이민준은 30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주차장 하층부였습니다.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영아였던 이민준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후 입양되었습니다. 박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문서를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발견 날짜, 발견 시각, 발견 장소의 정확한 표기. 이곳이 정말 그 백화점입니까? 박철수가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예, 회장님. 정확히 그 백화점 주차장입니다. 발견된 시각도 오후 4시경이었고요. 성훈이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진 듯이 말입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민준은 입양 기록이 조작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박철수가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양 경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입양 담당자는 이미 작고 기록도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훈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당시 발견 신고를 한 경찰관이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물어봤는데 아이 발견 당시 그 현장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였습니까?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당시 경찰관의 기억으로는 그 여성이 아이를 발견했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신원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합니다. 성훈이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파일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발견 날짜, 발견 시각,
발견 장소,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40년 전, 아니 정확히 25년 전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문서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남의 하늘이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박철수의 심정을 반영하듯이 말입니다. 민재야.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넌 정말 살아있었구나. 박철수는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성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철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으로 살아갔습니다.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서명을 했습니다만 그의 정신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4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수는 밤 11시에 몰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하나만 켜져 있었고 의사는 박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결과를 읽어나갔습니다. 부자관계 일치, 유전자 일치도 99.9%. 박철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회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밤 2시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윤정이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지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읽었습니다. 민재가 살아있다.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다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혼란만 있었습니다. 이민준. 그는 왜 박철수의 회사를 노렸을까요? 그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아이는 누가 키웠을까요? 박철수는 그 밤을 새웠습니다. 결과지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박철수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윤정이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일어나.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는 입을 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이는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정기 진찰을 위해서였습니다. 박철수는 윤정이가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박철수는 결과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준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윤정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인께서 오후 2시에 퇴원하셨습니다. 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폰을 들었습니다. 윤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밤 9시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이가 강남역 부근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있었지만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급히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의 조사실에서 박철수는 윤정이를 봤습니다. 그녀의 옷이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가 부스스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찬 듯 했습니다. 정희. 박철수가 외쳤습니다. 철수 씨. 윤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박철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윤정이가 발견된 장소는 방배동의 한 골목이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예전 유괴 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가사도우미 김순자의 딸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본인은 이미 작고했지만 그녀의 딸 김선희가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부인께서 그 집 근처에서 발견되셨습니다. 부인께서 혼란스러워 하시길래 우리가 보호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윤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정이 왜 그런 곳에?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 몸이 그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윤정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박철수는 성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방배동의 김선이라는 여자를 조사해. 그리고 그 집을 감시해. 박철수가 명령했습니다. 이틀 후 박철수의 휴대폰으로 낯선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 회장님이십니까? 목소리는 젊고 냉정했습니다. 박철수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민준입니다. 저는 당신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저의 친모를 살해했습니다. 그것은 법이 증명할 것입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저의 양어머니 김순자의 딸 김선희를 통해 발견될 것입니다.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을 파괴한 여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뭘 하는 거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복수입니다. 이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박철수는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여전히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종이 위에 쓰인 글씨들이 떨렸습니다. 민재야.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왜 나를 이렇게... 집의 거실에서 윤정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울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찾던 아들은 이미 자신의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찰의 조사는 예상과 달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민준의 고소장이 제출된 지 사흘 만에 검사는 윤정이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저택에 경찰이 들어왔을 때 윤정이는 침실에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경찰들이 서재, 침실, 거실을 뒤졌습니다. 문서들, 사진들, 개인 물품들이 하나하나 확인되었습니다. 저기, 이것 봐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낡은 노트였습니다. 가죽으로 된 일기장이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그것을 펼쳤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일기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것도 압수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몸이 돌로 변한 듯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검사실에서 박철수의 변호사는 일기장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그것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증거로서 그들은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 이것을 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박철수에게 파일을 전했습니다. 박철수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윤정희의 필체로 쓰인 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눈이 멈춘 것은 한 페이지였습니다. 날짜는 25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각에 쓰인 글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백화점에 다녀왔다. 민재를 데려갔다. 장난감을 사줬다. 남편이 일이 많다고 해서 혼자 데려갔다. 주차장에서 민재가 떨어지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깨끗이 닦고 다시 올렸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밀었던 걸까? 그 가사도우미 김순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아이를 안아달라고 했는데 아이가 자꾸 울었다. 내가 화풀이를 했나? 그녀를 밀었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이제 확실해졌다. 경찰은 김순자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 걸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아니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피해자다.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하지만 밤마다 그 순간이 떠오른다. 가사도우미 김순자의 무서운 얼굴, 아이를 떨어뜨리는 나의 손, 그리고 주차장에 울려 퍼지는 아이의 울음소리. 제발, 이것이 악몽이기를. 박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 일기는 당신 부인께서 아들을 잃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자신의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고 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증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당신 부인은 거짓 고소죄, 무고죄 등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옆에 성훈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성훈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저녁 박철수는 신문을 켰습니다. 그것은 그의 악몽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이 이야기가 나가 있었습니다. 전 재벌가 아내, 25년 된 아이 실종 사건과 연루. 사진에는 윤정희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정희.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윤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랬어? 윤정희가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윤정희를 안았습니다. 밤 11시 박철수는 거실에서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준 복사본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민재를 죽였다. 내가 아이를 밀었다. 내가 책임이다. 하지만 난 평생 이 죄를 짊어질 수 없다. 누군가는 이 죄를 대신 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박철수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 2시 박철수는 병원의 응급실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인께서 자해를 시도하셨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철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철수가 본 것은 피투성이가 된 윤정희였습니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박철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박철수가 불렀습니다. 윤정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해석할 수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철수 씨, 윤정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박철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25년을 모아둔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슬픔과 후회와 분노가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희야, 넌 죄인이 아니야.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죄인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비극의 구조였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끊임없이 내려왔습니다. 박철수는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방배동의 폐공장 근처였습니다. 그곳은 이민준이 어린 시절 발견된 장소의 근처였습니다. 성훈이 박철수에게 전했던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이민준이 어제 그곳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이민준이 그곳으로 간 이유를 말입니다. 자신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끝을 맺기 위해서 혹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차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폐공장 주변은 황량했습니다. 낡은 건물들, 녹슬은 철제, 그리고 잔해들. 이곳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잊혀진 세상 같았습니다. 박철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옷이 젖어갔습니다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폐공장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내부, 콘크리트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것을 밟으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박철수가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빈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메아리가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는 소리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의 한 구석에 이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눈은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처음 눈을 뜬 곳입니다.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발견된 곳이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나를 안았던 곳.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제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박철수는 이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민재야. 아니, 민준아.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도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과 섞여 그의 얼굴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이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박철수는 이민준을 안았습니다. 그 젊은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25년을 하나의 감정으로 짓누르고 있던 그 어깨가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것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제 넌 내 아들이야. 박철수가 속삭였습니다. 둘은 빗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였고 누가 아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저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폭발음?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건물의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근처에서 터진 것 같았습니다. 공장의 다른 한쪽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의 구조물들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이 굉음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위험해. 나가자. 박철수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그들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이민주는 박철수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아버지, 가세요. 이민준이 외쳤습니다. 박철수는 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건물의 일부가 이민준을 덮쳤습니다. 거대한 파괴와 소음, 먼지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준아, 박철수가 절규했습니다. 박철수는 다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 나타나 그를 밀어냈습니다. 성훈이 박철수를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성훈이 외쳤습니다. 박철수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폐공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폐공장은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먼지로 뿌연 하늘. 그 속에서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일 후 구조대가 건물의 잔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서 이민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박철수가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뒤를 밀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철수는 그의 시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민준의 주머니에서 한 개의 쪽지를 찾았습니다. 그 위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을 미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고 우리 모두가 가해자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라 불러서 다행이에요. 박철수는 그 쪽지를 읽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속에서 그는 아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25년을 참았던 눈물들이 마침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나도 내 아들을 가져서 행복했다.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폐공장의 잔해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5번이나 바뀌었고 서울의 하늘도 수백 번을 구름으로 뒤덮였다가 맑아졌습니다. 박철수는 더 이상 강남의 고층 건물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 근처의 작은 마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장 안에는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18에서 25살 정도의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들의 강사이자 멘토였습니다. 반도체 부품 제작, 전자회로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 부품을 보세요. 박철수가 학생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전자 부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더욱 하얘졌고 주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꿈이 들어있는 물건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의 손가락이 닿아 있고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철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가난한 가정에서 온 학생들이었고 누군가는 부모의 기대를 등에 지고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동등했습니다. 이 공장 안에서는 모두가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뭔가를 만들 것입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박철수는 공장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윤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의 밝은 웃음과는 다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견디고 나온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업 잘했어?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학생들이 신경을 잘 썼어.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장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계절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어지고 있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와 윤정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말입니다. 민준이가 우리를 본다면 좋아할 것 같아.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럴 것 같아.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 벽 위에 액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민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고 활기찼던 그의 모습이 영원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민준 기술 발전 재단.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없다면 모든 사람이 가진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자. 리온테크는 이민준의 죽음 이후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사회공헌 기업이 되었고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세운 이 공장도 그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철수는 공장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농촌의 들판, 산,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박철수는 이곳이 가장 좋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그것은 박철수가 이민준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드론이지만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았습니다. 박철수는 드론의 조종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드론이 하늘에서 원을 그렸습니다. 그 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웃음 모양이 그려졌습니다. 박철수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옆에 윤정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 하늘에 그려진 웃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웃으로 보내는 인사 같아.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런 것 같아.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웃음이 점점 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철수의 마음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공장의 강사실로 내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학생들의 과제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부품, 각각의 설계도, 각각의 꿈들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천천히 그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매일 쓰는 일기가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오늘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복수보다 용서를 배워야 한다. 잃어버린 것은 많다. 시간, 돈, 그리고 가족. 하지만 내가 되찾은 것도 있다. 아들의 목소리,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인생의 의미. 민준이는 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의 인생을 만지고 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마다 민준이는 그 교실에 있다. 이것이 그가 남긴 유산이다. 박철수는 펜을 놨습니다. 그리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철수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미소도 억지로 지은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견디고 나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참된 미소였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기서 박철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마워, 민준아. 넌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긴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파국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봄비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햇살처럼 따뜻할 거예요.